네, 서울사이버대학교 통일안보북한학과의 문상균 교수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2024학년도에 올바른 그 북한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건전한 안보관을 확립하고 또 미래의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통일안보 북한학과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이 통일안보 북한 분야에 관심이 있는 예비 수강생들을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한반도 안보의 핵심 이슈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한반도 안보의 핵심 이슈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지금, 이 사진은, 여러분들이 그 한양 도성길을 가다 보면 그 숙정문에서 창의문 방향, 그러니까 인왕산 방향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거기에 있는 소나무인데 여기에 이 총탄 자국이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있죠. 우리가 이 나무를 121 사태 소나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청와대에 무장공비 31명이 침투를 했어요. 그리고 29명이 사살당하고 1명이 도주하고 1명은 생포가 됐는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민으로 지금 목사로 활동하고 있는 그 당시에 이제 무장공비로 침투했다 생포된 김신조 씨입니다. 그 무장공비들은 그럼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 청와대까지 침투를 했을까요? 우리가 정전협정에서 얘기하는 MDL, 즉 군사분계선을 통과해서 DMZ, 비무장지대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파주와 그리고 북악산 일대까지 침투를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민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아니었죠. 그래서 북한이 이 지역까지 침투를 해서 청와대를 기습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총격전이 벌어지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결국은 청와대 기습 사건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북한은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DMZ를 통과해서 청와대까지 왜 오고자 했을까요? 그들은 왜 이런 대통령을 기습적으로 암살하기 위한 시도를 했을까요? 그 이면을 우리가 한 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은 뭐겠습니까? 이 장면은 지금 현재 여기에 북한군하고 유엔군이 섞여 있는데 1976년에 판문점에서 발생한 도끼 만행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미류나무를 가지치기 하려고 시야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관측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제 가지치기를 하려고 했던 유엔군 측 그 작업병력과 감시병력들을 향해서 북한군이 도끼로 만행을 저지른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미군 그 보니파스 데이 2명이 사망을 하고 다수가 부상을 당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일어난 이 장소가 JSA 공동경비구역입니다. 이 공동경비구역은 왜 설치가 됐을까요? 그리고 공동경비구역에서 이렇게 서로 얽힐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부분도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은 뭡니까? 1980년대에 우리나라가 급속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1988년 88 올림픽을 앞두고 있었던 시점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1987년 아랍에미레이트에서 한국으로
이동을 하던 대한항공 858기를 미얀마 상공, 즉 과거에는 이제 버마였습니다. 미얀마 상공에서 폭파해서 탑승객 115명이 전원 사망했던 사건이죠. 그리고 지금 이 모습은 당시에 그 폭파범 중에 하나였던 김현희가 연행되는 장면입니다. 북한은 그 시점에 이 체제 경쟁과 이 분단의 이러한 그 아픔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을까요? 테러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런 그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장면은 뭡니까? 지금 남과 북의 함정들이 충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이 장소는 어딜까요? 북방 한계선입니다. 지금 현재 이 모습은 제2연평 해전 때 우리 함정이 북한 함정을 밀어내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북방 한계선 일대 서북 5개 도소가 있는 백령도와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지역에서 여러 차례 해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1연평 해전, 그리고 2연평 해전, 대청 해전. 그래서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세 번의 해전이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왜 북방 한계선 일대에서 이런 충돌이 발생할 것일까요? 자, 이 장면도 여러분들 생생하게 기억을 하실 겁니다. 2010년에 백령도 일대에서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우리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이 쏜 어뢰에 격침이 되면서 46명의 우리 용사가 전사를 했습니다. 북한은 왜 여기에서 이런 도발을 감행했을까요? 자, 이 장면도 여러분들이 신문을 통해서 여러 번 목격을 했을 겁니다. 북한이 2010년 11월에 연평도 호국 훈련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훈련 임무를 수행 중이던 우리 해병대와 또 민간인 그 지역을 향해서 무차별 포격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병대원 2명이 사망하고 민간인도 2명이 사망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그 당시에 북한의 그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의 북측 단장은 우리 영해에서 포사격을 한다면 즉각적인 물리적 조치를 취하겠다 하고 우리에게 경고를 했어요. 왜 우리의 관할 수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상적인 포사격 훈련을 북한은 자기네들의 영해라고 주장을 하고 있을까요?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북한은 김일성부터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서 사활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핵무기를 개발을 해 왔습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핵탄두, 그리고 다양한 투발수단, 그리고 정찰수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지금까지 핵무기를 개발해 오고 있고 이미 북한의 핵무기 능력은 고도화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은 왜 이렇게 핵무기 개발에 집착을 할까요? 그리고 우리 한반도 안보는 북한의 핵으로 인해서 지금 어떤 위험에 처해 있을까요?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하나하나 제가 짚어가면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이 사진들을 이렇게 쭉 보면 거기에 세 가지 핵심 이슈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정전체제라는 이슈고요. 그 다음이 북방한계선, 그리고 북한의 핵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반도 안보에 있어서 이 세 가지가
핵심 이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953년에 6.25 전쟁이 끝나면서 체결된 정전협정은 70여 년을 유지해온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길고도 긴 휴전협정이었습니다. 원래 휴전협정이라는 건 뭡니까? 일시적으로 전쟁을 중단하는 협정이죠. 근데 이 일시적으로 전쟁을 중단하는 협정이 70년을 유지를 해온 거죠. 이 정전협정으로 전쟁이 종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전협정 60조에 보면은 어떤 조항이 있냐? 관련국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회담을 열 것을 각국에 건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54년에 남과 북, 또 미국을 비롯한 그 유엔 참전국들, 그리고 중국과 소련, 이 관련 정부 관계자들이 제네바에서 정치회담을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협의를 했는데, 이때 첨예하게 부딪힌 것이 외국 군대의 철수 문제입니다. 공산 측은 남쪽에서 선거 6개월 전 이전까지는 휴전 이후에 모든 외국 군대가 철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유엔군 측은 남쪽에 통일된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는 유엔군은 주둔하겠다라는 입장이 이제 첨예하게 맞부딪히면서 결과적으로 성과 없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는 한반도는 전쟁이 완전히 끝난 상태도 아니고 또 완전하게 평화가 온 상태도 아닌 이 정전체제라고 하는 것이 70년 동안 지속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남북기본합의서 1992년에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에 6.15 공동선언, 2018년에 판문점 선언 등 다양한 대화의 노력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청와대 습격 사건이라든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전, 또 북한의 핵 위협 등 이런 다양한 도발로 또 점철이 되면서 한반도에는 매우 불안정한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정전체제라는 건 뭘까요? 정전체제. 이 군사정전협정을 이행하고 준수하기 위한 제도적, 실제적 규범이다. 그러니까 군사정전협정에는 한반도의 군사질서를 규정하기 위한 그러한 제도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정전협정에 의해서 이 정전협정을 관리하고 이행하기 위한 그런 실제적인 또 규범들이 존재를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정전체제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한반도 전쟁 억제의 틀로 작용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한반도는 불안정한 평화가 장기간 지속되는 아주 특수한 상황.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전체제로 인해서 남북관계는 이 적대관계가,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그런 상태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보면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설치, 이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 감동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 이 정전체제를 관리하기 위한 기구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공동경비구역, 이 공동경비구역은 이 정전협정 체결 당시에 포함되어 있던 규정은 아니지만,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이 군사정전위원회에서 군사정전위원회, 중립국 감독위원회가 구성 운영되려면 어딘가 회의실도 만들어야 되고, 또 사무실도 만들어야 되고, 거기 경비병력들이 운영이 돼야 되고, 또 거기에 쌍방 간에 소통이 가능한 연락 채널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쌍방이
공동으로 경비하는 구역을 만들자라고 해서 정전협정 이후에 공동경비구역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동경비구역을 보면 가운데 군사분계선이 지나가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7개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군사정전위원회하고 또 중립국감독위원회 건물들이 들어서 있죠. 그리고 북측에는 여기에는 판문각이 있습니다. 판문각. 그리고 남쪽에는 자유의 집이 있죠. 이 판문각과 자유의 집은 이런 그 경비와 관련된 각종 사무실과 경비 인원들이 거기에 근무하면서 운영이 되는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경계 초소들이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남쪽에 평화의 집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측에는 통일각이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이 통일각과 평화의 집에서는 남북 간의 회담이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판문점에서 회담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실제 이곳에서 북측에서 할 때는 통일각, 남측에서 할 때는 이 평화의 집에서 그런 회담이 이루어집니다. 저도 남북 군사 실무회담 수석 대표를 할 때 또 군사회담 여러 번 참여를 했는데 그때 이 판문점에서 통일각과 평화의 집을 오고 가면서 회담을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애초부터 이렇게 군사분계선이 설치되어 있었을까요? 처음에 그 공동경비구역을 합의할 때는 여기에 군사분계선이 존재하지 않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과거에 JSA 공동경비구역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 공동경비구역 안에서는 남과 북의 인원들이 자유롭게 오가는 모습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물론 영화이기 때문에 좀 과장된 측면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공동경비구역만큼은 이제 군사분계선이 없었어요. 초소도 서로 섞여 있었고. 그런데 앞에서 보셨던 그 1976년에 8.18 판문점 도끼 만행 이후에 여기에 이제 군사분계선이 설치가 돼서 지금은 이제 남과 북으로 분리가 돼서 현재 공동경비구역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 전쟁포로에 관한 조치인데요. 이 전쟁포로 문제가 사실은 이 정전협상을 하는 동안 2년 동안 아주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유엔군 측은 공산 측 포로들의 개인의 의견을 존중해서 자기의 의견을 따라서 송환을 원하지 않으면 송환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원 송환 원칙을 제시를 했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자기가 가겠다고 하면 보내주지만 가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보내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데 공산 측은 전체를 강제적으로 일괄 송환해야 된다. 그런 것이 이제 그런 원칙이 부딪히면서 2년 동안 협상이 지지부진, 지연이 됐던 그런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엔군 측의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이제 자원 송환의 원칙에 따라서 유엔군 측은 공산 측에다가 82,000명, 공산군 측은 13,500여 명의 포로를 우리에게 송환하면서 서로 이제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전쟁 포로에 관한 조치는 이미 이제 그 상태에서 종결이 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우리 국군 포로 실종자들이 우리가 추산하는 한 83,000여 명 정도로 추산을 했는데 실제 국군 포로가 송환된 인원은 한 8,300여 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만 송환이 된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북한군에 강제로 편입이 돼서 전투에 참여했거나 또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또 뭐 탄광이나 이런 데서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에 돌아가신 조창호 소위를 필두로 해서 이제 국군 포로가 송환이 되면서 이제 국군 포로 존재가 널리 알려지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도 국군포로가 계속 송환은 됐죠. 그러나 지금은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지금 연세가 90세 이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현실적으로 좀 물리적으로, 불가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국군포로 문제는 좀 남아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고, 그 정도로만 여기서 전쟁포로 문제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핵심은 이 전쟁이 아직 안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어떻게 이제 전환할 것이냐.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공부하시려고 하면은 정전 체제에서 우리가 평화 체제로 어떻게 선순환적으로 이걸 잘 풀어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정전협정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전협정 내용을 보면 군사령관에 체결한 정전협정이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적대 행위나 무장 행동의 일시적 잠정적 중지입니다. 그래서 이 쌍방 군사령관이 현 시간부로 적대 행위와 무장 행동을 중단하자. 이러한 그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협정이죠. 그런데 정전협정이 체결됐다고 해서 전쟁이 법적 정치적으로 종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정부 대표 간의 정치회담을 통해서 평화협정 체결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네바 회담을 열었지만 이제 성과 없이 종료가 된 상태고요. 그리고 정전협상은 1957년 7월부터 53년 7월까지 2년간 진행이 됐어요. 잠깐 그 당시 이제 전황을 보면 우리 한반도가 한반도를 제가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에 그 당시에는 38선이 존재하고 있었죠. 그래서 1950년 6월 25일에 북한이 불법 남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밀리면서 어디까지 밀리죠? 이 낙동강 전선까지 밀리게 됩니다. 그리고, 맥어더 장군이 지휘하고는 그 유엔군에 의해서 인천 상륙작전이 전개가 되면서 북한군이 후퇴를 해서 우리가 국경선 일대 초산 지역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중공군이 이제 개입을 하게 되죠. 중공군이 개입을 하면서 우리가 일사후퇴를 하면서 전선이 밀리면서 서울까지 또 다시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전쟁이 2년 동안 진행된 곳이 어디냐? 바로 지금 휴전선 일대에 그 전선이 형성이 되면서 2년 동안 그 일대에서 치열한 고지전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고지전을 통한 혈전이 진행이 되면서 또 한편에서는 이 협상장에서 정전을 위한 설전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최종적으로 군사분계선을 현 접촉선에서 설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합의되면서도 엄청난 한 치의 땅이라도 더 뺏기 위한 그런 치열한 전투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결국은 2년 동안 여기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엔군 측 조이 제독은 유엔군 측 그때 그 정전협상 수석대표입니다. 이 정전협정과 같은 협정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라고 회상을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진짜 2년 동안 이 공산 측의 그런 지연 전술에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우리는 수많은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회고를 한 것이죠. 그래서 유엔군 측과 공산 측은 이제 760여의 협상을 거쳐서 1953년 7월 27일에 결국 정전 협정을 체결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 이 서명란이 보이시나요? 이 정전 협정의 최종 이제 서명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또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팽덕회,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미국 육군대장 마크 W. 클라크. 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이 북한식 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기에 왜 우리 대한민국은 서명자로 참여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 정전협정은 북한 애들이 작성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식 표기가 쓰여진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우리 정부는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에 반대를 했죠. 그래서 북진 통일을 주장을 하면서 끝까지 휴전을 반대를 한 겁니다. 그 대신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의도는 뭐였냐면 이 휴전협정이 체결되기 이전에 미국하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휴전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들어왔던 모든 유엔군들이 철수하게 된다면 제2의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과연 우리가 또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국력이 너무나 미약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를 했죠. 그래서 결국은 한미가 합의를 해서 한국이 이제 휴전협정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해서 휴전 이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는데 결국은 합의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서명을 안 했다고 해서 그럼 우리 당사자가 아니냐? 서명은 안 했지만 우리는 엄연하게 지금 이 정전협정을 유지 관리하는 이행의 당사자로서 존재하고 있고 지금 유엔군 사령부와 협력해서 지금 정전협정을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전협정의 내용의 핵심은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 감독위원회 구성 운영 등 한반도의 군사 질서를 규율하는 이런 내용들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정전협정의 핵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적대 행위와 무장 행동을 금지시킨다. 그래서 군사력을 분리하는 MDL, Military Demarcation Line, 군사 분계선이죠. 그리고 Demilitarized Zone, 비무장지대. 그래서 한반도의 중간에 이제 접촉선을 따라서 이렇게 MDL 군사 분계선이 설정이 되고 북쪽으로 2km, 남쪽으로 2km. 그래서 총 4km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하는데 합의를 합니다. 처음에 군사분계선을 공산 측은 전쟁 이전에 38도선으로 긋자라고 요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유엔군 측에서는 38도선은 추상적인 선이다. 실질적으로 군사분계선이 되려고 하면 현재 접촉선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그것이 밀고 당기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유엔군 측에서 요구한 전제 접촉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군사분계선이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비무장지대도 이제 공산 측은 남북으로 각각 10km씩 해서 20km를 주장했던 반면 유엔군 측은 이제 20마일로 하자. 우리 키로수로 따지면 한 32km 정도 했죠. 그렇게 최초에는 요구를 했다가 최종적으로는 이제 쌍방 2km씩 해서 4km로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전협정을 이행 준수하는 기구인 군사정전위원회를 유엔군과 또 그 당시에 이제 북한하고 중국군이 같이 있었죠. 그래서 구성 운영해서 이 군사정전위원회가 이제 이 정전체제를 유지하는 핵심 기능과 역할을 수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 중립국감독위원회라는 거를 구성을 하는데 왜 중립국감독위원회가 필요했을까요? 그 당시에 이게 정전협정입니다. 휴전협정입니다. 그러면은 휴전하는 당시에 쌍방의 군사력이 증감돼서는 안 된다. 현재 상태로 유지가 된 상태에서 다시 교전이 벌어지더라도 현재 동등한 조건에서 교전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1대1 교체를 제외한 추가적인 인원이 들어오거나 추가적으로 무기가 증강되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조항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립국에다가 이 감독 임무를 부여하자라고 해서 유엔군 측은 당시에 중립국이었던 스위스와 스웨덴 그리고 공산군 측은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 당시에 이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는 소련의 위성국 그래서 동구권의 공산국가였죠. 이렇게 이제 각자가 그 국가를 지정을 해서 이 인원들이 이제 이런 감시 임무를 수행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정전협정 지금도 유효할까요?
1990년대 이후에 북한의 정전협정 무시라 책동으로 인해서 정전체제는 진짜 실효성 여부를 따져봐야 할 정도로 지금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991년에 이제 군사정전위원회 유엔건축 수석대표로 한국군 장성이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를 빌미로 해서 1994년에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철수를 하게 됩니다. 이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네. 소련이 붕괴하고 동구권 국가의 공산국가들도 차례 연쇄적으로 붕괴하던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중립국감독위원회 공산군 측의 체코슬로바키아도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 독립이 되고 폴란드도 이 소련의 위성국가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되죠. 지금은 폴란드가 우리의 FA-50 전투기, 또 K2 전차, K9 자주포를 수입해서 쓰는 K방산의 핵심 협력 국가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정전협정을 이행하고 감시하기 위한 기구가 이렇게 무력화된 상황에서 북한은 이제 미국과 별도의 채널로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당시에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를 설치해서 1998년부터 유엔사와 조선인민군 장성급 회담이라는 것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 군사정전위원회를 대체해서 정전 문제를 협의를 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 2009년 이후에는 지금 중단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북한은 위기시마다 정전협정 백지화 등 정전협정 파기 등을 위협을 하면서 정전협정을 무력화시켜 왔습니다. 현재는 아주 이 최소 기능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이 최소 기능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이제 군사분계선과 또 DMZ를 통해서 쌍방의 무력이 분리되고 있는 것, 그리고 이것을 이제 유지 관리하기 위한 그런 기능만 지금 현재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전체제와 평화체제가 뭐 달라지는 게 뭐냐? 정전체제에서는 관계국 간에 이제 적대 관계가 상존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한국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관계가 정상화된 상태지만 북한과 미일 관계는 아직 정상화가 돼 있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평화체제가 되면 이러한 이제 적대 관계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남북 관계에서는 이제 교류 협력이 중단됐다, 추진됐다 하는 그 기복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교류 협력도 추진을 하게 되는데 평화체제가 되면 이제 정치적 화해와 교류 협력을 제도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지금 대치 상황이고 정전협정과 유엔사와 북한군 간의 정전관리기구가 운영이 되고 있지만 이 평화체제가 되면 평화협정을 체결하면서 남북 간의 평화관리기구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엔드스테이트 최종 상태는 지금 현재 정전 상태에서는 협력도 이루어지지만 또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병존하는 그런 상태가 되지만 평화체제가 되면 전쟁의 위험이 감소된 평화 공존 상태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럼 평화체제가 가능할까요? 지금 1997년부터 98년까지 남북 미중이 참여하는 4자 회담이 개최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북미 간의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된다. 즉 남북 간의 평화협정이 아니라 나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위협이 되는 미국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연합 연습 중단 등을 요구하면서 결국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중단이 됐죠. 그 이후에도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추진하고 평화체제의 구축을 추진하자 남북 정상선언에서 이런 이제 합의들은 이루어졌지만 현재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되면서 한반도 비핵화 조치와 연동된 평화체제 접근법을 모색해야 되는 그런 난제에 직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가 선행되거나 병행되지 않으면 이 평화 논의 자체가 진전될 수 없는 그런 구조적 한계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불안정한 이 정전 체제로 인해서 이 낭비되고 있는 이 엄청난 군비 경쟁 비용, 또 분단으로부터 초래되는 그런 엄청난 비용이 낭비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을 타파하고 줄여나가기 위해서 지금 이제 집단적인 지성을 결집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전 체제에 대한 이해를 올바르게 함으로써 이 문제를 우리가 좀 더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그런 해안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은 북방 한계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정전협정을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렸는데 정전협정을 체결할 때 지상에서의 군사분계선은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해상에서의 군사분계선은 명시적인 합의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선 그 당시에 이제 한반도 안보 상황에서 제해권과 제공권에 관련된 거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제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 공중의 제공권 그리고 이 바다의 제해권 이거는 우리 유엔군 사령부가 유엔사가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북한군의 그 공군력과 해군력은 괴멸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 대장의 명칭을 따서 클라크 라인이라고 하는 봉쇄선을 만듭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이 해상을 통해서는 북한에 어떠한 그 장비나 물자가 들어갈 수 없도록 봉쇄를 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정전협상을 하면서 그 해상에서의 군사분계선도 설정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쌍방 간에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유엔군 측은 당시 영해의 개념이 3해리였어요. 그리고 공산 측은 12해리를 주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영해 지금은 국제해양법상으로 12해리가 지금 공인된 그 영해의 개념이죠. 영해의 개념인데 그 당시에 유엔군 측은 3해리를 주장을 했어요. 왜 3해리를 주장을 했습니까? 이 영해가 굉장히 좁죠. 공산 측은 좀 넓게 설정을 요구를 하고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해양 세력의 파워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을 비롯한 영국 등 이 서방 세력들의 해군력이 워낙 강대했기 때문에 이런 서방 세계는 훨씬 더 많은 공해를 필요로 했던 거죠. 영해가 적었으면 적을수록 돌아다닐 수 있는 바다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그걸 막고자 이제 공산 측은 영해의 범위를 넓혀서 그러한 이 서방 세력들의 그런 해군력이 자기 영해에 영향을 미친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영해를 12해리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쌍방이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하지 못하고 해상에서의 군사분계선은 설정이 안 된 상태로 정전협정이 체결이 되죠. 그리고 또 북한은 이 중립지역에 보면은 이쪽에 이 황해도와 경기도를 구분하는 행정구역 선으로서 이제 이 도계선이 그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도계선 북쪽에 있는 섬 중에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그리고 연평도, 이 우도 여기에 대해서 유엔군 측이 철수해라. 여기는 황해도 이북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관할 구역이다. 유엔군 측은 단호하게 거절하죠. 왜냐하면 38도선이 거졌을 때부터 이미 이 지역은 국제연합군 우리의 영토였고 그리고 전쟁 중에도 유엔군이 장악을 하고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북한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정전협정에 이 서북 5개 도서에 대해서는 국제연합군 관할하에 둔다라고 최종적으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전협정이 체결이 됐어요. 정전협정이 체결이 됐는데 지금 이 지역에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이 있고 비무장지대가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무력이 분리가 됐는데 이 해상에서는 선이 없다 보니까 계속 유엔군 측 함정들이나 우리 측 배들이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충돌이 계속 발생을 한 거죠. 근데 원래 정전협정의 취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적대 행위와 무력 충돌을 금지하는 것이다. 유엔군 사령관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정전협정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해상에서의 군사분계선 설정에는 합의하지 못했지만 우리의 이 경비 활동, 초계 활동을
제한시켜서 쌍방 간의 무력 충돌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그 북방 한계선을 유엔군 사령관이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북 5도소와 북한군의 북한의 이 황해도 지역에 계략적으로 이제 중간선을 따라서 북방 한계선이 설치가 되죠. 그런데 이 북방 한계선이 설치됐을 때 사실 북한 측은 해군력이 괴멸된 상태였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 측 입장에서 보면은 고마운 선이 될 수 있죠. 우리 전력들이 더 이상 위로 올라가지 않고 북한군은 이제 안정된 상황에서 해군력을 증강할 수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 이후에 20년 동안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년 후인 1970년대가 되면서 이제 북한군이 해군력이 이제 복원이 되면서부터 서해 사태라고 하는 그런 이제 도발을 이 북방 한계선 일대에서 일으키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여기에 지금 표시되어 있는 이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인 가나선 이북지역, 이 이북지역은 자기네들 영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죠. 당연히 우리가 이것을 수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본격적으로 제기한 시점이 이 1973년부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분명히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은 정전협정에 첨부된 지도에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냐면 어떠한 중요성도 갖지 못한다. 즉 여기에는 어떤 의미도 없고 의미를 두려고 해서도 안 된다. 즉 이건 단순한 행정 경계선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마치 이제 해상의 경계선처럼 북한이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1999년에 이 지역에서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1연평 해전이 발생을 합니다. 그때 북한이 이 황해도와 경기도 도계선의 연장선을 긋고 이쪽 북쪽은 자기네들 관할수역이고 남쪽은 이 남쪽의 관할수역이다라고 일방적으로 선포를 하게 되죠. 물론 수용하지는 않았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여기는 우리 관할 도서기 때문에 그러면 이 관할 도서는 자기네들이 수로를 만들어서 2마일씩 수로를 만들어 줄 테니까 이 수로를 통해서만 통항을 하라라는 그런 억지 주장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 이후에는 이 지역에 자기네들이 말하는 소위 개선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경비 개선을 주장을 하면서 자기네들도 선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이 북방 한계선 일대에 충돌이 여러 번 발생하게 되는 그런 이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 지역에서 도발을 통한 무실화 책동을 해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해군력이 복원된 다음에 1973년부터 43회 그런 침범 도발을 했고요. 그리고 2차 연평해전, 대청해전, 또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 이런 다양한 도발을 통해서 북방 한계선을 무실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협상을 통한 무실화 시도를 또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1992년에 발효된 남북 불가침 부속 합의서에는 해상 불가침 구역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한 구역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북방 한계선이 국제법적 원칙에 부합된 경계선이고 또 북방 한계선 이남 수역은 실효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지배해온 관할 수역으로 확고하게 인식을 하고 지키고 있는데 북한은 이를 부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2000년 이후에 국방장관 회담이라든가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등 이런 남북 군사회담을 통해서 북방 한계선을 분쟁 지역으로 본격적으로 쟁점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서해 해상 군사 분계선 확정 문제를 협의하자 이렇게 집요하게 제기를 해왔고요. 또 남북 공동어로 구역과 평화수역을 설정하자. 제가 아까 이쪽 지역에 보면은 북방 한계선이 이렇게 설정이 되고 또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개선이라는 게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간 여기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고 이 안에 이제 공동어로 구역을 만들어서 운영하자. 그러면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면 NLL 이남 지역, 북방 한계선 이남 지역에 자기들의 관할 수역을 더 넓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적으로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결국은 뭐 이 문제도 쌍방간의 입장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뭐 진전된 합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군은 북방 한계선은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으로 지금까지 피로써 지켜왔고 또 앞으로도 지켜나갈 것이다. 이런 이제 확고한 의지로 사수를 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북한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NLL 일대에서의 도발 또 이 협상을 통해서 화전양면 전략으로 이 북방 한계선을 무시로 하는 그러한 시도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방 한계선은 한반도 안보의 화약고입니다. 그리고 이 서부 5개 도서 지역은 황해도에 주둔하는 이 북한군 4군단 전력과 이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육상의 전력이 배치되고 지원을 받는 그런 그 4군단과는 지리적 군사적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이죠. 여기에는 다량의 방사포와 해안포 또 지대함 미사일 등으로 기습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2010년에 연평도 포격전 이후에 서북 도서 방어사령부를 창설해서 합동 전력을 운영한 이제 서북 도서 방어 작전의 실효성을 제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북방 한계선과 기원과 그 의미를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 북방 한계선 일대를 둘러싼 안보 현실을 좀 직시하는 것이 한반도 안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북한의 이제 그 1961년에 쿠바 미사일 사태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소련의 굴복을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쿠바에 소련이 핵미사일 기지를 만들려고 했는데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해상 봉쇄를 결정하면서 결국은 후르시초프 당시 공산당 서기장이 여기에 굴복을 하게 됐죠. 그래서 북한은 이제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결정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핵무기 개발은 이제 북한과 소련 간의 이런 핵 협력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북한과 소련 간의 원자력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소련의 권유로 북한은 NPT 즉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영변에 이제 소형 연구용 원자로를 만들게 되고요. 1970년대부터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영변에 사용 후 연료봉을 추출할 수 있는 5메가와트 원자로를 건설하고 또 핵무기는 이 고압 고온으로 이 핵폭발 물질을 폭파시킬 수 있는 이 기폭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폭장치 제조를 위한 고폭약 실험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플루토늄 추출을 위한 이 재처리 시설, 이 재처리 시설이 사실은 이 사용 후 핵 연료봉을 처리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무기급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건설을 하게 되고요. 1982년에 미국 정보 당국이 이제 이런 상황을 계속 감시를 해왔는데 프랑스 상업위성이 이 영변 핵시설 사진을 보도하면서 이제 국제사회에게 공개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재처리 시설을 포함한 이 플루토늄 핵무기 제조를 위해서 영변에 이제 이 핵시설을 구축을 했고요. 또 다른 핵물질인 우라늄 농축 시설은 1990년대 말부터 비밀리에 건설을 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처리 시설이나 뭐 원자로 같은 이런 대규모 시설들이 필요한 플루토늄 제조 공정은 우리가 영변 핵시설은 다양한 정찰 감시 장비로 감시를 하고 있는데 이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서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어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이 고농축 우라늄 시스템은 이 탐지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북한의 핵위협은 지금 북한은 이미 핵 능력이 고도화되어 있고 핵 보유국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 능력을 보면 먼저 이제 핵탄두를 개발을 해야 되겠죠. 이 핵탄두는 어떻게 개발합니까? 이 6번의 핵실험을 통해서 원자탄, 수소탄, 그거 소형화, 경량화 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투발 수단이 필요하겠죠. 운반 수단. 여기에는 뭐 당시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다 그 핵폭탄을 투하했던 전략 폭격기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신속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있을 겁니다. 미사일도 뭐 지상, 해상, 수중 다양한 방식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해거래라든가 요새는 이제 무인기를 이용해서도 핵무기를 투하할 수 있는 이런 단계로까지 이제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처음에는 위성 발사 명분의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IRBM 중거리 탄도미사일, 또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또 SLBM 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개발을 해 왔습니다. 핵탄두 개발에 6번의 핵실험이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0.8킬로톤 정도 규모, 진도 규모 3.9 정도 규모로 해서 2006년에 1차 핵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차 핵실험에 가서 위력이 6 내지 7킬로톤. 그래서 그때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시점부터가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입니다. 보통 3년 주기로 3, 4년 주기로 이렇게 핵실험을 해왔는데, 김정은이 집권해서 원자탄을 만든 이후부터 이제 수소탄 실험을 집중적으로 하죠. 그래서 2016년에 하고 17년에만 3번의 핵실험을 감행을 합니다. 그래서 2016년 4차 핵실험 때는 시험용 수소탄에 성공했다. 그래서 원자탄과 수소탄, 그래서 핵 분열을 이용한 원자탄과 핵 융합을 이용한 수소탄의 중간 단계인 증폭 핵 분열탄을 만든 것을 우리가 추정을 했고요. 5차 핵실험 때는 10킬로톤까지 위력이 높아지면서 핵탄두 폭발 시험을 했다. 그리고 2017년 마지막 6차 핵실험 때는 50킬로톤 규모의 그런 고위력을 보여주면서 수소탄을 완성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이 정도 능력이 있다라고 서방 세계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발사체하고 이제 정찰 위성도 병행해서 개발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위성 명분으로 개발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은하라고 하는 발사체,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이거 대포동 미사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그걸 은하 발사체라고 하고요. 그 은하 발사체에 위성체인 광명성 1형부터 5형까지 해서 이제 계속 쏘아 올렸다. 그리고 2023년 11월에 천리마 1호에 만리경 1호를 쏘아 올려서 현재 정상적으로 궤도에 올려서 군사정찰 위성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군에서도 지금 그 위성이 정상적으로 궤도에 진입한 것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북한은 이 은하라고 하는 발사체를 통해서 엔진 추력을 높이고 또 1단, 2단, 3단 분리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결국 이것이 이제 ICBM 만드는 그 기술로 계속 활용이 된 거죠. 그리고 북한이 가장 취약하다고 판단했던 이 눈, 정찰 위성까지도 지금 현재 발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발사해 나갈 것이다 라고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화성 계열로 해서 화성 15형, 17형, 18형, 그리고 고체 연료와 액체 연료 모두 다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액체 연료 같은 경우는 그 미사일을
발사대에 거치하고 액체를 주입을 해서 연료를 주입하고 하면은 우리가 감시하고 있는 감시 정찰망에 쉽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 고체 연료로 해서 언제든지 기습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그 역량을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결국은 이 IRBM이나 ICBM을 개발하는 목적은 괌이나 주일 미군기지 그리고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지금 현재 북한이 아직까지 우리가 확인되지 않은 기술은 이 탄도가 우주로 들어갔다 대기권으로 진입할 때 약 7,000도 이상의 고열이 발생하는데 과연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종말 단계에서 유도 기술을 통해서 정확하게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아직 검증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나중에 현재까지는 고각 발사를 해왔지만 ICBM급 그 실거리 발사도 감행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잠수함 발사 미사일 같은 경우는 이제 북극성 계열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고체 연료를 사용하고 있고 수중에서 발사해서 수면 위로 이제 떠올라서 거기에서 점화가 돼서 목표물을 타격하는 콜드런치 방식도 지금 개발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핵 잠수함을 지금 개발을 하겠다. 그 지금 과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이미 설계까지 끝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핵 잠수함을 이용해서 발사를 하게 되면 북한의 그 핵 위협은 더욱 고도화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격하기 어려운 그러한 그 다양한 다종의 발사 수단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술핵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2017년까지는 이제 전략핵 전력을 확보하면서 이제 핵무력을 완성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2021년 8차 당대회 이후에 전술핵 전력을 강화하는 데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새로운 핵 도트린을 채택을 하는데 핵무력 정책법을 채택을 해서 이 첫 번째 사명은 미국 등 강대국으로부터의 핵 공격이 왔을 때 그것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래서 핵 공격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려고 한다라는 게 첫 번째 임무라면 두 번째 임무는 북한이 위협을 받거나 또는 김정은이 위협을 받을 경우에는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선제 공격을 포함한 이 공세적인 핵 독트린을 법제화합니다. 그리고 2023년 9월에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하겠다고 하는 것을 헌법에 아예 명시를 해버리죠. 그리고 전략군 산하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부대라든가 또는 열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철도기동 미사일 연대 또 전술핵 운영부대의 대남 핵공격 훈련 등도 지금 식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서 지금 상당한 이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로 지금 이제 진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 수단에 중점을 둔 이 전략핵 그리고 실전 사용에 중점을 둔 전술핵 그리고 정찰 감시 능력 이러한 것들이 이제 패키지로 완성이 되면 이제 북한의 핵 위협은 핵을 가지지 않은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이 재래식 전력을 상쇄할 수 있는 그 어떤 전력보다도 무서운 이제 위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미 동맹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지금 여러 방면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제 전술핵 투발 수단들을 지금 개발하는 걸 보면 전술 유도무기나 뭐 방사포 등 이제 KN 계열의 그런 이제 단거리 미사일들, 그 다음에 전략 순항 미사일이라고 하는 화살 1, 2형, 그리고 소규모의 미니 SLBM 잠수함 발사 미사일, 또 북한이 이제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이제 수중 핵 무인 공격적인 해일 이런 것들이 지금 전술핵 투발 수단으로 다양하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마지막으로 이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거는 북한이 그러면 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외교 전술을 구사해 왔는가? 그래서 세 차례 이제 위기 국면에서 이제 협상을 파국으로 몰고 가면서 양보를 얻어대는 그런 외교적 전술을 구사했는데 이거를 우리는 이제 벼랑 끝 외교다라는 용어를 썼죠. 그래서 1993년에 북한이 NPT의 핵 확산 금지 공약에 가입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의 핵사찰을 받아야 되는 의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핵사찰을 해보니까 중대한 불일치가 발생한 겁니다. 즉,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추출한 플루토늄이 약 80g 정도다라고 했는데 실제 그 IAEA가 추정한 것은 10에서 12kg 정도로 아주 그 엄청난 차이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특별 사찰을 요구하니까 북한은 이제 그러면 나 핵확산 금지 조약에서 탈퇴하겠다. 그래서 다급해진 미국이 이제 결국은 미북 고위급 회담을 개최합니다. 그래서 정전협정 이후에 최초로 이때 미국과 북한 간의 직접 대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IAEA가 특별 사찰을 통해서 뭐 원자로라든가 재처리 시설을 사찰하겠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북한이 그건 군사시설이다. 이건 수용할 수 없다. 그래서 갈등이 빚어지다가 5메가와트 원자로의 연료병 8,000개를 인출합니다. 이 연료병을 8,000개 인출한다는 건 뭐냐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핵 관련 모든 기록들을 추적할 수가 없게 된다는 의미와 또 이 사용 후 핵연료병을 인출하면서 이것을 이제 재처리 시설에서 처리를 하게 되면 이제 무기급 플루토늄을 실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상당한 위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1994년에 제네바 합의가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영변에 있는 이제 핵시설을 이제 동결하고 나중에 이제 해체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북한에 경수로를 2기를 건설해 주기로 합의를 하죠. 1000메가와트급 경수로 2기니까 이제 2000메가와트급이 됩니다. 그래서 합의를 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캐도라고 하는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가 한미일 주도로 자본을 투자해서 한경남도 신포에 실제 경수로를 짓는 그런 그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쭉 진행이 되다가 2002년에 북한이 이제 미국 측에서 계속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지금 우라늄 농축을 하고 있다라는 걸 포착을 하고 계속 추궁을 하자 북한이 더한 것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시인을 하게 되죠. 그래서 2차 북핵 위기가 촉발하고 이때는 남북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참여하는 6자 회담을 개최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제 9.19 공동성명을 채택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미국은 CVID를 요구합니다. 완전하고 complete, verifiable, 검증 가능하며 irreversible, 불가역적인 dismantlement, 해체를 요구를 하는데 북한은 이를 수용을 하지 않죠. 결국은 이제 북한이 핵보유를 선언하면서 또다시 5메가와트 핵연료병 8,000개를 또 인출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9.19 공동성명이라는 것을 채택을 하면서 미북 관계, 일북 관계도 정상화하면서 이제 단계별로 이걸 합의를 해나가자. 그래서 213 합의와 13 합의라고 하는 단계적 이행조치 1단계와 2단계의 2가지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영변에 있는 핵시설을 1단계에서는 폐쇄한다. 그리고 중유를 5만 톤 제공해 주겠다. 그리고 2단계에는 13 합의 때는 이제 이걸 불능화시키고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모든 핵 프로그램을 신고해라. 그리고 중유 우리가 100만 톤을 제공해 주겠다. 뭐 그 외에 다른 것들도 있지만 이제 핵심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랬지만 결국은 이제 검증에 덫에 걸리죠. 검증 단계에서 특별 사찰 문제라든가 또는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에 대한 신고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9.19 공동성명도 그 생명을 다하게 됩니다. 2013년에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에 경제건설, 핵무력건설, 병진 노선을 채택하면서 이제 핵무력 건설에 역량을 집중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핵실험 4회 또 ICBM 등 다양한 투발 수단을 시험하면서 2017년에 핵무력을 완성하죠. 그리고 2018년에 이제 태세 전환을 해서 트럼프 정부와의 그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미북 공동성명이 싱가포르에서 개최가 되고 여기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상호 협의하고 노력하기로 한 이후에
결국 이제 하노이에서도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가 되지만 여기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현재는 이런 협의가 중단이 돼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런 북한이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가기 위한 수단과 행동 양태, 또 합의를 통해서 위기가 해소되는 방식, 또 합의가 파기되고서 다시 핵위기에 이르는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유사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벼랑끝 외교의 이 패턴을 잘 이해해야만 우리가 북한과의 어떤 문제를, 특히 핵 협상을 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도발과 협상을 반복하는 북한의 벼랑끝 전술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혜로운 전략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 제가 이 한반도 안보의 핵심 이슈 3가지에 대해서 좀 큰 틀에서 큰 흐름만 한번 쭉 짚어봤습니다. 이 세세하게 들어가려면 이 자체만 갖고 또 몇 시간을 강의를 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이제 통일안보 북한학과에서는 이제 이런 북한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건전한 안보관을 확립을 하고, 그리고 미래의 통일을 준비하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요. 또 이 통일, 안보, 북한 분야의 이러한 3분야를 융합하는 이 학문적 체계화를 달성하고자 하기를 원하는 그런 예비 수강생들께서 우리 서울사이버대학교의 통일안보 북한학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